다 이제 죽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독 보통 병원에서 손님이 가고 나면은 알코올 뿌리고 밑에를 막 닦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알코올을 이용해서 보통은 이제 소독을 하게 되는데 알코올에 죽지 않은 애들이 있다 그랬죠. 대표적인 애가 파보라 그랬죠. 파보. 파보는 굉장히 전염성이 세고 굉장히 독한 그런 애들이죠.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해서 문제는 이제 전염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물병원에서 동물과 동물대로 전염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서 본인의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옮길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외부에서 생존력과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알코올로 죽지 않기 때문에 특히 파보, 디스템퍼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에탄올이 아닌 락스 계열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락스 계열로 소독을 할 때 첫 번째 문제가 뭐죠? 냄새죠, 냄새. 그래서 이제 보호자들이 굉장히 불쾌한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부식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술기구라든지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것들이 이제 부식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탈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은 스크럽이라든지 옷 같은 게 이제 락스가 묻으면 이제 탈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게 이 자체의 독성이 굉장히 심하죠. 락스가 몸에 묻거나 눈에 들어간다거나 하면 큰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그 수술 기구에 대해서 좀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 15 사이즈랑 10 사이즈가 있었고, 자 우리가 블레이드를 갖다가 여기 스캐퍼에다가 끼워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니들 홀더로 잡아서 끼워서 하는 거 우리가 실습 시간에도 한 번씩 해봤죠. 그래서 칼자루에 끼워서 사용하고 이제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칼 아래쪽으로 해서 건네줘야 된다고 했고 반드시 일회용으로 하고 사용을 해야 되고 수술이라든지 이제 어쨌든 이 칼날을 사용하는 어떤 시술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칼날부터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랬죠. 니들 홀더를 잡고 앞쪽을 밀면서 칼날을 제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용 후 겸자를 이용해서 날의 아래쪽을 잡고 제거해야 된다. 날을 건넬 때에는 날을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건네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래서 이 표면에 이 날짜가 그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모양 같은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실습할 때 어떻게 했죠? 째서 위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날의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 이건 12호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건네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봉합사 같은 경우는 단사가 있고 다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단사, 다사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가장 많이 나누는 분류는 흡수성이랑 비흡수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흡수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실이 안에서 녹는 거, 비흡수성은 녹지 않는 거. 이제 흡수성은 이제 뭐 비크릴이라든지 PDS라든지 맥선 같은 것들이 있고 덱선 같은 것들도 있고 비흡수성은 대표적인 것이 나일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몸의 안쪽에서 할 때는 흡수성을 사용하고 바깥쪽 피부 같은 것들을 봉합할 때는 나일론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난 후에 1, 2주 정도 지나서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서 밖에 있는 거는 녹지 않으니까 잘라준다 했죠. 여러분들이 이게 그 실을 이제 녹는 거 안 녹는 거 이렇게 헷갈려서 주게 되면은 수의사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알겠지만 실수로 안쪽을 녹지 않는 실로 하게 되면 이게 녹지 않고 이물질이 돼서 염증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비크릴. 그래서 우리가 겉면 이 그 바늘의 겉면의 표지를 보면은 다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정보가 다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상품명이라고 하면은 폴리글락틴이라는 게 요거의 실질적인 어떤 성분명 같은 거죠. 그리고 30. 그래서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뭐라 그랬죠? 얇아진다 그랬죠. 4제로, 5제로, 6제로 이렇게 갈수록 얇아져요. 그래서 6제로 정도 하면 되게 얇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이제 환침 그리고 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거는 바늘이랑 실이랑 다 이어져서 일회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녹는 거, 업졸버블이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모노인지 아니면 블레이드든지 그런 것들 정보가 나와 있는데 뭐 요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유통기한도 있죠. 그래서 실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이라는 게 굉장히 어느 정도 장력으로 버티다가 녹을 때가 돼서는 싹 녹아줘야 되거든요. 녹는 이제 기간 같은 것도 다르고. 그래서 뭐 유통기한에 따라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도 솔직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은 경우에는
실이 좀 버텨주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수술할 때 있어서 합병증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비크릴, 뭐 덱손, 맥손, PDS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다 녹는 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PDS 포제로 갖다 주세요 하면 이제 그걸 꺼내서 갖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나일론 같은 경우. 이 외에도 사실 사용하는 실이라든지 명칭은 많지만 한 요 정도가 보통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제가 분류를 뭐 정확하게 해놓지 않았지만 녹는 것과 안 녹는 것 중에서도 합성이 있고 또 천연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새 사용하지 않지만 캣것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거는 녹는 실이면서 합성이 아닌 이제 자연실이고, 이런 것들은 녹지 않으면서 이제 합성으로 된 거고, 이런 애들 다 합성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기구 우리가 하나씩 배웠는데, 첫 번째로 배운 게 이제 니들홀더였죠. 그래서 가위가 달려있는 올센헤가도 있고, 가위가 없는 마요헤가도 있고. 자, 니들홀더 같은 경우는 뒤에 걸쇠가 있죠. 이거 다 해봤죠, 우리가 실습 때. 그래서 걸쇠를 통해서 걸면서 잡아준다 그랬고, 실을 잡으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실은 손상이 되게 되면은 장력이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을 잡으면 안 되고 반드시 바늘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마요헤가, 뭐 올센헤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니들홀더가 있고, 뭐 매튜 같은 니들홀더도 있고, 그래서 가위가 같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뭐 니들홀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다 그랬고, 뭐 이렇게 조그만 뭐 안과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니들홀더도 있고. 자, 가위는 이제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가위뿐만 아니라 조직겸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조직겸자 아니 혈관겸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커브된 것도 있고 스트레이트 된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커브된 게 망곡형, 스트레이트가 직선형, 그리고 부드러운 부분이 블런트, 뾰족한 부분이 샤프라 그랬죠. 그래서 샤프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블런트 샤프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블런트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가 가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위는 두 종류라 그랬죠. 마요랑 메첸바움이라 그랬고, 마요 같은 경우는 좀 큰 조직을 자를 때 좀 두툼하고 큰 가위라 그랬고, 메첸바움은 조금 길쭉하고 얄쌍한 가위, 좀 더 작은 조직을 자를 때 사용하는 가위라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뭐 발사가위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건절개술용으로 사용하는 뭐 가위, 뭐 그다음 와이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가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붕대 가위 같은 것도 있다 그랬죠. 붕대 가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라인 같은 거 테이프로 이제 하고 나서 그 사실 외국에서는 그 이제 테이프가 좀 한국에 쓰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약간 그 절벽, 암벽 등반 같은 거 할 때 하는 약간 그런 테이프를 좀 병원에서 좀 쓰거든요. 그거는 생각보다 끈적거리지 않고 좀 접착력은 그럼에도 좋고, 제가 보기엔 되게 괜찮은 테이프예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 3M 테이프를 많이 쓰더라고요. 3M 테이프가 좋긴 좋은데, 이게 특히 약간 좀 털 같은 거 있을 때 되게 끈적거리고 잘 붙어서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리고 이제 라인을 빼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 거즈 같은 거를 대고 나서 3M이 아니고 코바늘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풀기가 쉬운데, 또 코바늘 또 은근히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코바늘 안 쓰고 보통 그 마찬가지로 3M 테이프로 감아 놓는데, 3M 테이프를 감아 놓으면 되게 끈적거려요. 특히 털이 있을 때. 그래서 이걸 이제 떼다 보면은 귀찮으니까 가위로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면 살을 자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붕대 가위를 써서 그런 것들 제거해야 되고, 붕대 가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붕대 풀 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가위인데, 살을 자르지 않기 위해서 좀 어쨌든 좀 어떤 안전장치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이 이렇게 둥글둥글 뭉툭하게 생겨서 잘리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발사가위라 그랬죠. 그래서 실을 걸어가지고 자르는데 이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혈관겸자라 그랬죠. 지혈겸자, 혈관겸자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거는 수술을 할 때 작은 혈관이든 큰 혈관이든 출혈이 생기게 되면 그 혈관을 찝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뒤에 걸쇠가 있죠. 찝어가지고 출혈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굉장히 작은 혈관은 모스키토로 보통 잡고, 대부분은 모스키토로 잡고, 혈관이 크다거나 하면은 켈리로 잡고, 이제 아주 큰 혈관이나 아니면 이제 조직을 잡을 때, 그래서 특히 중성화 수술 같은 거 할 때 이제 자궁 쪽을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이런 겸자로 잡아준 상태에서 이제 시술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래서 로체스터 카마트 같은 거 사용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혈관을 일단 잡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작은 것들 그냥 출혈을 당장 좀 억제를 시켜서 지혈을 할 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혈관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서 이 상태에서 그냥 자르게 되면 출혈이 바로 나고, 혈관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잡아주는 식으로 하게 되고, 소형은 이제 모스키토가 있다 그랬고, 그죠? 중형이 이제 켈리예요. 켈리가 있고 크라이어가 있는데, 이 켈리랑 크라이어는 요 안쪽에 생긴 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로체스터 카마트 같이 큰 애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잡아놓는 조직 겸자가 있다 그랬는데, 얘는 이빨이 있는 앨리스 겸자가 있고 이빨이 없는 바쿠 겸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빨이 있는 상태에서 잡으면은 세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조직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좀 피부라든지 그런 데는 이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뭐 위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예민한 내장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함부로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손상이 민감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바콕을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뭐 이런 겸자가 있는데, 이거는 백하우스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웠죠. 특히 이제 무창포라든지 뭐 유창포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를 갖다가 내면에서 대가지고 수술 부위를 우리가 고정을 시킬 때 이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백하우스, 뭐 타워 클램프 이렇게 내면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유창포 같은 경우도 고정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셉 같은 경우는 이빨이 있는 유구 포셉과 없는 무구 포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잡는 방법은 연필 잡는 방법으로 잡게 되고, 어쨌든 이걸 이제 잡는 과정에서 좀 조직에 손상이 있더라도 세게 잡아야 될 경우에는 유구 포셉을 쓰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무구 포셉을 쓰고, 그래서 뭐 거즈를 잡는다든지 해서 꼭 유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그냥 무구로 잡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뭐 기타 이제 수술 기구는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창을 할 때 쓰는 뭐 센 같은 것도 있고, 수술 기구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정형이라든지 안과 또 치과 이쪽으로 가면은 수술 기구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중성화 수술, 특히 여아 중성화 수술 정도를 할 때 기본적인 수술 기구 정도랑 그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지 이제 웬만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술부를 열어서 고정을 시키는 개창기 같은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수술기구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수술팩을 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술팩 같은 경우는 외부에 뭐 초록색이라든지 이제 하늘색으로 된 어떤 포를 갖다가 덮고, 안쪽에 이제 마찬가지로 수술이라든지 그 수건이라든지 다른 포로 한번 덮은 상태에서 맨 안쪽에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트레이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안에 그 어떤 셀라인 생리식염수를 붓는 조그만 그 동그란 트레이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이제 연부 조직 수술 기구 같은 것들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봤을 때 이제 중성화 수술 같죠? 보면은 이게 이제 스페이 훅이 들어가고, 그다음 뭐 보시면은 이런 이거는 혈관겸자 같죠? 혈관겸자, 뭐 모스키토 같은 뭐 혈관겸자 같은 것들 들어가고, 그리고 뭐 마요라든지 이런 메첸바움 같은 가위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혈관겸자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앨리스인 것 같죠? 그리고 이게 니들홀더가 들어가고, 스캐퍼 같은 게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포셉도 이제 이빨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하나씩 들어가나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형 같은 거 하면은 뭐 진짜 완전 좀 망치나 이런 중장비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뭐 드릴도 들어가고, 그 다음 그거에 맞는 스크류라든지 핀이라든지 나사 같은 거, 플레이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좀 얘기가 훨씬 더 이제 복잡해져요. 근데 이제 이런 정형 수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서도 좀 이거를 할 수 있는 좀 외과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학위가 있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좀 뭐 여러분들이 흔하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거나 그러진 않고, 저도 이제 그 외국에서 보다 보면은
정형수술 같은 경우는 밑에 사람들이 좀 배워야 되잖아요. 밑에 수의사들이 좀 이걸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원장 혼자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은 인턴 수의사들이나 조금 연차가 어린 수의사들이 들어가서 보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건 뭐 안과용 수술 같은 거 이제 아까 본 니들 홀더가 있죠. 뭐 저도 뭐 정확한 명칭 같은 것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인 연부조직 수술팩. 연부조직 수술팩이 보통 연부조직이라는 거는 뭐 안에 장이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이렇게 말랑말랑한 조직을 우리가 연부조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런 어떤 살, 그죠? 이런 데가 이제 연부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연부조직 수술팩이 결국은 중성화 수술팩 같은 거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성화 수술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안에 들어있는 게 뭐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시면 맷젠바움 하나 들어가고 마요 하나 들어가고 백하우스 클램프는 사면에서 잡아야 되니까 4개가 들어가겠죠. 그다음 앨리스 그다음 브라운 에드스 티슈 포셉 뭐 니들 홀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성화할 때 자궁을 이걸로 잡는다 그랬죠. 루체스터 카마트 그다음 켈리 크라이어 그다음 모스키토 같은 혈관경자들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보면 곡자 직자 곡자 직자 이렇게 돼 있죠. 곡자가 커브드 된 거, 직자가 스트레이트 된 거, 이런 것들 적당히 섞어서 넣습니다. 그 다음 스페이 훅 같은 것도 들어가고. 자, 수술포 싸는 거는 우리가 한번 배웠죠. 자, 우리는 그때 바로 그 위쪽에다가 트레이 위에다가 수술포를 쌌지만 여기서 보듯이 보통 수건이라든지 린넨으로 한 번 정도 싸줍니다. 싸준 상태에서 하게 되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코디언식으로 한다 그랬죠. 한쪽부터 이렇게 하고 한번 접고 해서 마지막 파트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 앞이 살짝 튀어나오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그 다음에 테이프를 붙인다 그랬죠. 자, 오토크레이브를 돌리게 되면 테이프에 이렇게 선이 가겠죠. 그러면은 몇 월 며칠에 멸균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을 살짝 잡아다녀서 한쪽씩 푸는 형태로 우리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수술포 싸는 거 지금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안쪽에 큰 트레이가 있으면은 한번 싸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다 바로 쌌지만 그 안쪽에 수건이라든지 린넨을 한 번 더 싸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수술 가운 접는 경우는 그 수술 가운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죠. 왜냐면은 요새는 이제 수술 가운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죠? 일회용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봉지 열어서 일회용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우리가 이제 손 씻고 나서 바로 하는 게 뭐라 그랬죠? 헉 타월을 이용해서 손 닦고 나서 수술 가운 줄을 착 잡아당기는 거죠. 지금 이 하얀 게 지금 수술 가운의 줄입니다. 수술 가운은 제가 접는 걸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드리면 뭐 요걸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데 사실 이 책도 그 번역된 책이라서 이 말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팔이 뒤쪽으로 하게 한 후에 이제 수술 가운 여기 바깥쪽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한쪽씩 이렇게 접고 반으로 접고 한 다음에 여기를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아코디언 식으로 접고 그 위에다가 헉타올을 놓습니다. 지금 이 세트로 딱 구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싸듯이 수술포 싸듯이 한 번 싸고 두 번 싸요. 그러면은 이거 열고 또 얘까지 딱 열고 나면 헉타올이 바로 나오죠. 그러면은 처음에 그 스크럽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헉타올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헉타올로 이제 손을 닦죠. 손을 닦을 때는 한쪽으로 닦고 반대편 헉타올로 또 닦고 그 다음에 여기 줄 나와 있는 걸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확 들어 올려 가지고 한쪽 팔씩 넣어갖고 수술복을 입는다 그랬죠. 자, 넣어갖고 입을 때 기둥이라든지 옆에 벽에 절대 닿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술실을 돌아다니는 테크니션이 뒤에 줄을 묶을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수술 가운 접기도 제가 동영상으로 했는데 이게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술 준비입니다. 그래서 수술 준비 같은 경우에는 오염구역이랑 클린구역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염구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오염구역이에요. 뭐 멸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멸균 구역은 수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역이랑 수술 장비를 놓는 구역이라 그랬죠. 완전히 멸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멸균 구역이라 그랬죠. 여기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환자 아래쪽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트레이 마찬가지로 아래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요 정도 한 상복부 요 정도까지 뭐 얼굴이라든지 이쪽은 완전 멸균이 안 되죠. 그리고 아래쪽은 해당 사항이 없고 여기 이제 수술기구를 두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파랗게 빛나는 초록색으로 빛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멸균 구역으로 간주를 한다 그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했다가 좀 욕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괜히 멸균으로 된 거를 막 이것저것 만졌다가 오염이 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안쪽에서는 수술실 안쪽에서는 확실하면 만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멸균 부위는 장갑은 당연하고 장갑이랑 지금 가운의 앞쪽 부위 특히 상반신 쪽 정도가 멸균 구역이면서 환자 같은 경우는 그 마취를 위해서 여기 이제 멸균포 같은 걸 덮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수술하는 부위가 이제 멸균 구역이고 아래쪽은 비멸균 구역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을 하는 사람의 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갑을 끼고 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마스크라든지 헤어캡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안쪽에는 내피를 입었다고 그랬죠. 스크럽이라는 옷을 입었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부츠를 신었다 그랬죠. 자, 오염 클린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술자, 어시스트 그리고 이제 장비를 공급하는 테크니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술기구를 이제 여기 트레이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이런 거 다 놓기에 너무 좁으니까 이런 식으로 트레이를 하나 다 선점을 한다 그랬죠. 요것처럼 여기다도 놓지만 여기다가도 놓습니다. 그래서 트레이 위쪽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장을 입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수술팀이고 다 이제 멸균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팀은 이제 수술팀이랑 비수술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술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술에 관여를 하는 수의사랑 테크니션을 우리가 수술팀이라고 부르고 비수술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수술하는 팀을 빼고는 다 비수술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취팀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장비를 공급하는 테크니션을 갖다가 우리가 비수술팀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수술팀은 실제 수술에 이제 관여하기 때문에 멸균된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멸균적인 구역에서 멸균적인 것만 만져야 되고 오염 구역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수술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염된 구역에서 오염된 거를 만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오염된 것만 만져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술팀과 어떤 접촉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수술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술에 관여하는 수의사랑 테크니션이 이제 수술팀이 되는 거고 비수술팀 같은 경우에는 마취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기구나 장비를 공급하는 테크니션 같은 경우 그래서 마취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마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 사람이나 이 사람 같이 마취팀이 되고 모니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동물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지 않지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멸균류로 된 막 같은 거를 중간에 씌워서 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수술팀원 중에서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수술실 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런 어떤 뭐라 그러죠? 중요한 뭐 어떤 멸균 기후 같은 것들, 그 다음 수술 기후 같은 것들을 건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비수술팀이기 때문에 가운이랑 장갑은 착용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 수술팀이고 중간 사이에 접촉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멸균적인 물건을 멸균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된 걸 갖다가 이제 감싸갖고 주는 형태로 한다 그랬죠.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실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 해봤죠. 그 다음 칼날이 필요하면 칼날 떨어뜨리는 거 해봤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을 멸균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그때 우리가 동영상으로 봤을 때 옆에서 물 따라주는 사람도 있었죠. 식염수. 그죠? 그것도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운을 입었을 때 뒤에서 묶어주는 것들도 이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가운을 입고 자, 종이 잡고 한 바퀴 돈다 그랬죠. 그 종이를 잡아주는 것도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잡다 한 일은 이 사람들이 다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수술 규모가 너무 작거나 수술실이 너무 작거나 뭐라 그러죠? 수술팀이 너무 작거나 병원 규모가 작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병원이 작거나 할 때는 마취하는 사람이 마취를 보면서 요구하는 것들을 갖다 줘요. 그리고 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이제 밖에다 콜을 해가지고 한 명 더 오라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미 오염구역에 있는 사람이고 오염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 열심히 만져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무균적 처치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멸균 지역 내에서 이야기도 최소한으로 하고 동선도 최소한으로 하고 서로 닿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팀원은 마주보고 있는 상태로 보통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나란히 서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 보통 수술을 해요. 다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멸균된 것만 수술기구 사용해야 되고, 또 멸균된 사람이 다뤄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좀 찝찝하다, 오토클레이브 돼 있는데 선이 안 돼 있네, 아니면 날짜가 너무 오래됐네, 그러면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수분 같은 것들은 항상 세균이 이제 좀 사는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수분 침투가 안 되고, 또 이제 방수가 돼 있는 포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깨끗한 스테인리스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이제 다른데 접촉하면 오염된 것을 간주한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살짝 그냥 접촉을 해도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는 장갑이 오염됐을 때는 예외예요. 왜? 장갑은 실질적으로 그 환자의 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갑은 따로 오토클레이브 할 거 없이 일회용으로 바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장갑이 오염됐을 때는 조금 예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갈아줍니다. 그리고 손은 겨드랑이에 끼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맞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앉아 시작했다면 종료될 때까지 앉아서 유지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옷을 입고 있다 그랬죠. 스크럽을 입고 부츠를 신고, 스크럽을 입고 부츠를 신고, 그 다음에 수술모나 헤어캡을 쓰고, 그 다음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랬죠. 코로나랑 관계없이 여기는 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이 튀지 않도록, 자, 입안에도 세균이 있죠. 침이 튀지 않도록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수술하는 사람은 추가적으로 외피라는 이제 수술 가운이랑 멸균 장갑을 착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모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조금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